경남 창원에서 올라온 22살 발달장애인 부모인 장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여기 올라오면서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올라왔어요. 마산에서부터 올라올 때 되게 많은 시간을 운전을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발표하신 분 들으면서 엄청 떨었어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은 발달장애인 부모라서, 그러니까 되게 떨면서 여기서 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라고 하면 당사자를 지원하면서 있었던 경험과 또 제가 지금 현장에서 아이들을 또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 드립니다. 이거 넘기는 게요. 들어가면서 제가 오늘 들려주고 싶었던 목소리는 제가 장애아를 양육을 하면서 지원했던 성에 대한 교육에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발달장애인 양육하면서 겪었던 뭐 갈등 아니면 장애 수용 단계 아니면 내가 뭐 생애주기별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라고 하다가 사실은 제가 가장 요즘에 아이하고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성교육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직접 성교육을 한번 지원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실패 경험도 있었고 그 실패 경험이 토대로 또 성공 경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례를 혹시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렇게 제목을 써놨지만 사실은 저희 아이를 지원을 하면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아이처럼 보아주는 저희 아이,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성에 대해서 장난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성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 그 있는지를 한번 조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네거티브 형식으로 얘기해도 된다고 해서 부모님이, 저도 이제 장애 부모이긴 하지만 누군가의 딸이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딸 부잣집의 5째 딸이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지병이 있었지만 사실은 딸 부잣집에, 그리고 아버지는 어부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엔 사실은 어른이라는 존재가 없는 집이었고 딸만 있는 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꾼이었고 사실은 구연가였어요. 그래서 머릿맡에 앉아가지고 잠들 때까지 해주는 말이 있었는데, 뭐 그 많은 내용들 중에 엄마가 겪었던 뭐 6.25 이야기도 있었고 아니면 엄마의 엄마가 겪었던 일제시대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의 대부분들은 어떤 이야기였냐면 안 씻는 아이를 잡아가는 무서운 아저씨 이야기 아니면 밤늦게까지 어두울 때까지 놀고 있는 아이를 잡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또 친절하게 떡 하나 주는 걸 그걸 먹으러 들어갔다가 간이 뽑히는 이야기, 아니면 그리고 어머니가 머리맡에서 무슨 그런 괴담을 얘기했던 건 아니고 나중에 그런 얘기들을 막 듣다 보니까 제가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문을 두드려도 나중에 오세요, 엄마가 없어요 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사실 엄마가 제일 많이 엄격하게 혼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저희가 학교 갔다 집에 이렇게 오는 길에 중간에 있었던 구판장이라고 하죠. 그거에 앉아서 아저씨들이 술을 마시고 있으면 지나가는 애들이 막 불러서 떡을 하나 주기도 하고 과자를 하나 주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엄마는 유별스럽게 그랬어요. 모든 애들이 다 받아 먹는데 내가 받아 먹으면 회초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몰랐는데 나중에 그게 어떤 건지 알게 되었어요.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언니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와 똑같은 소리를 언니들이 저희한테 반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애를 키우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의 엄마가 되었을 때, 사실은 저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발달장애를 키우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23살에 결혼을 해서 25에 유산을 한번 경험하고 두 번째 태어난 애가 이 아이였는데, 이 아이도 실질적으로 엄청 고생을 하면서 태어났어요. 이미 아기 집에 있었을 때 아기 집에 죽은 피가 반 이상이 고여 있었던 아이였고, 의사도 어차피 다음 주면 쏟아질 아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애가 사실은 진짜 잘 견디고 지켜내서 조산의 위험도 지켜내고 해서 출산을 했거든요. 근데 태어났는데 의사 선생님을 고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가 너무 튼튼하고 건강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손도 있고 발가락도 5개, 손가락도 10개 다 이렇게 있는데 와, 의사 선생님 사기꾼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몸무게가 거의 늘진 않았는데 애가 3.75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쁜 애를 내가 만약에 지원했으면 긁어냈으면 어땠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애가 그 힘든 시간 동안 어땠을까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뱃속에서 내내 저는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가 장애라는 순간, 그러니까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나 장영애는 없었던 것 같아. 누군가 발달장애인 지용의 엄마 이걸로 계속 살고 있고 사실은 지금도 그런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 뱃속에 얘가 들어왔을 때부터 저는 장영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마 이 아이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실은 뭐야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애가 있지? 진짜 온 동네에 너무 이쁜 애였어요. 그러니까 포동포동하기도 하고 하얗고 그리고 너무나 해맑게 잘 웃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실은 놀이터 붙박이기도 했거든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태어나서 정말 잡고 걷기 시작했는데 걷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뛰는 거예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뛰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소리에도 엄청 반응을 잘하고 조금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아버지한테조차 안기지 않는 거, 그리고 매일 보는 이모의 집에 가지 않는 거, 그리고 낯선 장소에 들어가려면 막 울고 때를 쓰던 거, 이런 거를 빼고 나면 사실은 100%는 순식간에 맞추고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한글을 금방 떼어서 두 돌이 되었는데 글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림카드를 보고 낱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리를 내서 읽고 책을 글자 하나하나 짚으면서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야기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우와, 이렇게 예쁜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문에다 현관문에다가 시건장치를 3개를 더 달았어요. 그렇게 해도 그거를 어떻게든 열고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로 뛰어나가서 사실 그 놀이터에는 우리 애가 일바로 출석을 찍고 맨 마지막에 진짜 안 들어오려는 애를 들쳐업고 우는 애를 끌고 집으로 들어와야지만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비가 와도 나가고 눈이 와도 나가고 정말 미끄럼틀이 뜨거워서 탈 수 없는 날도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뛰다 보니까 온 동네에 사실 저희 애를 모르는 애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마다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거든요. 근데 어떤 우야하니 중년의 아주머니가 저한테 딱 오시는 거예요. 애기 엄마 속상해하지 말고 병원 가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이랬어요. 근데 그냥 제 손에다 갑자기 요구르트 하나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가 이런 애를 안다. 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특수학교에 다녀요. 근데 그 엄마가 조금 일찍 갔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더니 아줌마가 그냥 저한테 괜찮아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엄청 기분 나빴어요, 솔직히.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근데 그러고 나서는 너무 뜨거웠거든요, 그날 날씨가. 애를 미끄럼틀에서 딱 들쳐업고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목욕탕에다 애를 욕조에 딱 씻기려고 놓아놨는데 그 항상 가지고 놀던 물오리가 있었어요. 목조에 띄워놓는 물오리. 근데 그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아이가 그걸 한 줄로 계속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 위에서. 근데 그게 서여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가 마음이 상했었는지 아니면 그 아줌마 말 때 신경이 쓰였는지 잘 모르는데 가운데 있는 물오리를 딱 들어 올렸거든요. 색깔이 빨간색이었는데. 근데 그 애가 그거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안 줬어요. 다른 때는 손을 내밀면 주고 뭐를 하면 주고 막 이랬는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고집을 조금 부렸던 것 같아요. 안 줬거든요. 근데 얘가 갑자기 이게 뭐라고 미친 듯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더니 제가 그래도 주지 않으니까 욕조 바닥에다 머리를 자해하기 시작하는데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줌마를 만나고 나서 그 순간부터 애를 보니까 다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고 사실은 잘 먹는 줄 알았는데 지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그리고 뭔가 되게 흥이 많고 잘 움직이는 아이였는데 아이인 줄 알았는데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계속 뛰는 거예요. 여기도 뛰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서 이게 뭐가 다른 것 같아. 사실은 저는 이 아이가 말하는 걸 다 알아들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봤거든요. 얘가 뭐라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얘가 그동안 가자, 신발, 엄마 뭐 깎아 이렇게 말했던 거 다 무슨 말이지? 나는 다 알아들었는데 사람들은 자꾸 왜 나한테 뭐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와 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애들이 고집도 있고 별나야지 잘 큰 사람이 되는데 엄마가 진짜 별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급했나 봐요. 진짜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사실 소아정신과라는 데는 처음 가봤던 것 같아요. 근데 소아정신과에서 자폐성이래요.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저는 지체장애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자폐성 장애가 뭐야? 난 정말 몰랐어요. 처음 듣는 단어였거든요. 근데 내리는 진단이 유사자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는 말을 못할 거야. 성인이 돼도 아기 같을 거다. 그리고 엄마 되게 힘들 거다.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특수학교를 알아봐라. 이런 말을 하는데 도대체 제 귀에 들어오는 말 중에 알아듣는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되게 정신없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불현듯 아파트에서 베란다 밖을 내려봤는데 주차장 땅이 저한테 그냥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베란다 그 땅이 밟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정말 세게도 아니에요. 누가 뒤에서 옷을 살짝 잡아당겼는데 땅이 밑으로 정말 갑자기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주저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애가 제가 베란다 바닥에 앉아있는 걸 보더니 막 볼풀로 뛰어가서 그러니까 트램폴린을 막 타더라고요. 근데 그날 진짜 제가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되게 많이 그동안 우울해했었고 힘들어했었고 좀 분노하고 있었고 이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했어요. 1층에 단층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성이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뭐부터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그때부터 우리 애가 다른 애하고 다르다라는 거를 계속 체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그리고 너는 힘든 애야. 이 아이는 좀 다른 애야. 이런 말들을 사실은 지금까지 해서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장애를 가진 아이에 대한 고통 좌절, 힘듦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 되게 무기력해지고 좌절감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다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용기가 또 생겨요. 뭐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고 뭔가를 했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제가 씩씩해 보이기 시작하니까 물어봐요. 얘가 장애가 언제 장애인가 알았어요? 얘 왜 이래요? 얘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장애가 다 수용했어요?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이런 말들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런 말 특히 얘네들한테 혜택이 좀 있죠. 혜택이 뭐가 있어요? 이런 말들도 물어본대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신뢰가 되는 건 아닌데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다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답해드려요. 아주 지금은 웃으면서 대답해드려요. 저 지금도 사실 힘들고요. 장애는 계속 힘든 것 같아요. 아직도 수용하는 중인 것 같고 그리고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혜택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애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계속 힘들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힘든 게요. 죽을 것 같이 힘든 건 아니고요. 그냥 애를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은 이 애 때문에 좋은 일도 있고 오늘은 이 애 때문에 행복한 일도 있고 사실은 오늘은 이 애 때문에 힘든 일이 있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것들이 제일 힘들지 이렇게 고민을 한다고 하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해마다 겪었던 게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매해 적응 기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적응 기간이 이 아이와
이 아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가는 시간이 적은 기간이더라고요. 저희 애가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특수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애들의 행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를 받고 친구들도 사실은 적응을 한다. 근데 이 어머니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하나 있다. 애에 대해서 성적인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게 4학년 때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남자애들은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된다. 성에 대한 거는 뭐 장애인도 상관없이 다 처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진짜 치료실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말들이 다시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남학생이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있던 여학생이 가슴을 만졌대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데려갔다. 근데 사실은 그 친구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전에도 어떤 아가씨 엉덩이를 만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성에 대한 거를 사실은 저도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학교 다닐 때 뭐 남자의 몸은 이렇게 생겼어, 여자의 몸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뭐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임신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 그 과정에서 출산을 해. 사실 제가 받았던 성교육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내 애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지? 이게 성교육인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애들에 대해서 성교육을 지원을 하는 곳이 있는지 정보도 찾아봤고 자료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하는 양성 과정을 들었어요. 성교육 부모 강사 양성 과정이 있어서 그걸 들으면서 그 과정 안에서 배웠던 걸 토대로 일반 비장애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얻은 게 정보를 가지고 아이를 지원을 했거든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뭐냐면 제가 성교육을 시작하고 나서 5학년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에서 불려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학교가 난리가 난 거죠. 학폭위가 열릴 것 같대요. 지용이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친구들이가 그 우르르 같이 올라와서 그 그림을 뺏는 와중에 이제 실갱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애들한테 직접 사과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근데 너무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애가 장애의 특성도 있고 이런 부분에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간식을 우르르 싸들고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미안해. 우리 애 정말 불쾌하게 해서 미안한데 우리 애는 지금 성교육을 받는 중이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한 친구라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대신 너희네들이 이렇게 할 때마다 웃거나 관심 가져주지 말고 이런 거 그리면 안 돼. 꺼내면 안 돼라고만 해줄래? 라고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너무 착해서 다행히 도움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2학기 정도 되었을 때 이제는 그림을 꺼내서 그리는 것 같진 않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중학교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뒷모습을 그리거나 옷을 입은 모습을 그리거나 데이트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이 아가 뭐라 하면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에 그러니까 남중에 들어가고 남고에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결혼하고 싶어 결혼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한 명한테 초등학교 때 같은 도움반에 있었던 친구한테 고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처음에는 웃기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사람들은 너무 이게 귀엽게 보는 거예요. 에이 좀 받아줘라 결혼할 거가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엄마는 딱 그렇게 우리들끼리 얘기를 했죠. 결혼시킬 거야? 네, 전 시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럼 1+1인데 한 가정에 가정인 2명이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좋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한테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지금은 제 앞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거든요. 보여주지도 않아요. 어머니 스타벅스 가서 2시간 갔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집을 비워주면 그 안에 가이가 할 수 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자유를 하기도 하고 성적인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 제가 그거를 비워주고 나서는 이 친구가 이제 공과 사회에 대한 구분이 시작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결혼을 고백했는데 이 친구가 실화가 나온 거예요. 안 해. 나 다른 사람 좋아해. 이렇게 나오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장애인들한테 너무너무 친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도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선생님들과 치료사들과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 돼 라고 얘기하니까 거절을 받아본 적이 없는 친구가 분노를 하고 좌절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게 같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짝사랑이구나. 이건 범죄가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 친구가
처치해버려야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부분이 뭐지? 얘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꼭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활동지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거든요.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데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랑에 대해서 빠르게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줬고, 그리고 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같이 여행도 하고 싶고 뭐 같이 좋은 시간도 보내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도 물어봤거든요. 성은 뭐야? 이랬더니 성별이기도 하고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성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친절한 사람을 만나서 뭐 책임감 있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해서 도대체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들었지? 라고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학교에서 받았던 성교육들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학교라고 어떤 특별한 성교육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폭력 가해 교육을 했지만 그게 사실은 얘네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었었고, 근데 얘네들한테 뭐가 제일 필요해?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어른으로 사랑하는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한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려해주고 책임감 있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애가 표현을 잘 하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은 우리 애가 하나만 가지고 왔지만 저희는 같이 이용자들 거를 전체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사랑의 감정의 종류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다 했었을 때 저희 친구들 중에 이런 캠프를 하면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캠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20대 발달장애인이 저희 기관의 20대 교사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술을 한 잔 딱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사실은 술이라는 것도 처음이죠. 진짜 처음 마셔보는 사람도 있었고 부모님과 마셔본 적은 있지만 사실은 친구랑 맥주 한 캔을 마셔본 적 없는 친구들이 저희 기회를 통해서 맥주를 마시면서 처음으로 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여자친구랑 잡았어요? 여행 가봤어요? 이런 말을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말을 질문을 해서 대답을 얘네들이 얻은 적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애가 너무 부끄러워하면서도 한 번 묻기 시작한 질문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되게 고마웠던 건 뭐냐면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저는 기관장이고 그 사람은 교사고 20대의 어린 나이고, 근데 잠깐 눈치를 보는 것 같긴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결정적으로 물어봤던 건 여자친구랑 잘 때 어떻게 자자고 말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말을 했던 그 선생님이 나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불쌍하다고. 왜냐면 자기들은 성적인 욕구가 있었을 때 어떻게든 운동을 해서든 수다를 떨든 아니 어떻게 해서든 풀 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사실 그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친구들이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애가 이렇게 꿈꾸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가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해서 진짜 부모님들은 그렇거든요. 몰랐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현장에서 저희는 그런 말도 되게 많이 들어요.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조금 분명하게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건 이 아이들이 말하는 거를 들어주고 성적인 대화를 욕구를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도 보다는 너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해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어놓고, 사실은 부모님한테도 이런 성에 대한 거는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부모님들도 사실은 몰라서도 못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부모님들이 무기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한번 조금만 더 이렇게 보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성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이 친구들이 더 자기들이 존엄한 성적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말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서 천천히 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나 봐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도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발달장애인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